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오늘 낮 내륙 곳곳에 장대비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서부 지방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국민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내정하는 등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문체부 2차관은 역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장미란 교수가 발탁됐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진실이 곧 밝혀질 거라 확신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타이타닉호를 관광하러 갔다가 심해에서 폭파된 관광용 잠수정이 인양됐습니다. 탑승객으로 추정되는 유해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이어갑니다. 네,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오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빗줄기는 오후 들어 점점 굵어지겠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유서연 기자. 네,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일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이곳 강남역 앞은 오전 11시쯤부터 거센 빗줄기가 몰아쳤는데요. 1시간 전쯤인 낮 12시부터는 조금씩 약해진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종일 비 예보가 예상되어 있는 만큼 안심하기엔 이른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오늘 오전 9시부터 호우특보가 발효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혹시 모를 침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강남역 일대를 비롯해 대치역 사거리와 성수대교 남단 등 폭우에 취약한 지역 5곳에 미리 직원들을 배치해 빗물바지 등 배수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근무 1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청계천과 중랑천 등 서울 시내 주요 하천 27개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침수 상황에서 시민들의 빠른 대피를 유도하기 위한 침수 예경보제도도 올해 처음 도입됐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강수량이 55mm를 넘거나 물에 잠긴 높이가 지면 15cm를 넘어가는 등 조건이 갖춰지면 침수 예보를 발령합니다. 이후엔 상황에 따라 차량 이동이 통제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잠기기도 했던 이곳 강남역을 비롯한 저지대에서는 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강남구를 포함해 서울시에선 현재까지 도로 물고임 등 1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늦은 오후에서 저녁부터 빗줄기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녁 8시쯤엔 시간당 최고 16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통상 시간당 강수량이 15mm를 넘으면 강한 비라고 표현합니다. 퇴근길 혼잡도 우려되는 만큼 계속해서 날씨 소식에 귀 기울여 주시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사거리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폭우 속에 하천 수문을 관리하다가 실종된 60대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평소방서는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전남 한평군 엄다천에서 실종된 수문관리자 68살 A씨를 600m 떨어진 펌프장 교각에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밤 폭우로 불어난 하천 수문을 열기 위해 접근했다가 하천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당시 한평에는 시간당 71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네, 그럼 이번엔 취재기자와 함께 장마 현재 상황 그리고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기상재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가 서울 현장 연결해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비가 좀 많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지금 가장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은 경기도 지역입니다. 이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CCTV 화면을 보면서 현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기 파주의 통일대교입니다. 이 세찬 빗줄기가 보이는데요. 이 많은 비에 물이 불어나 수위가 높아졌고 유속도 다소 빠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음은 천안 논산선 북공주 JCT의 부근인데요. 이 강한 빗줄기에 도로에 물이 고여서 차량이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어제 새벽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일부 도로가 침수됐었던 광주광역시의 광천사거리 부근인데요. 이 세찬 빗줄기에 한낮에도 차량이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레이더 영상을 보면 비가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쪽에서 거대한 비구름대가 이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이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구름이 점점 더 발달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이 충청과 전북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이 강원, 호남, 영남 일부 지역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 낮 동안은 주로 중부지방에, 밤부터는 다시 남부지방에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이 강수 모식도를 보시면 지금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오후 늦게부터 점차 남하하면서 밤 사이에는 남해안 부근에 위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중부, 내일은 남부가 장맛비의 주 무대가 되겠고요. 이 모레와 주말에는 장마전선이 제주도 부근까지 조금 더 내려가면서 제주도와 남해안 부근에 비가 집중될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저희가 이 그림으로 보기에는 가로로 이렇게 줄이 돼 있는 것처럼 장마전선이 형성돼 있지만 비구름이 움직이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뭐 중부지방뿐만 아니라 남부까지도 좀 많이 비가 오는 걸로 보이네요. 일단 남부 같은 경우는 내일 비가 좀 집중되는 건데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네, 일단 앞으로 6시간 동안의 비구름의 이동을 보면 이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유입되면서 이 호남과 영남, 강원 지역에도 폭우를 뿌리고 동쪽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강원, 충북, 경남 서부에는 내일까지 최고 150mm 이상 내릴 걸로 보입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비가 집중되면서 호남과 제주도에는 많게는 250mm 이상 내리겠고요. 이 강원 동해안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남부지방, 오늘은 중부지방에 큰 비가 예고돼 있죠.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고 위험이 큰 지역도 짚어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생활안전지도입니다. 이 배수 펌프장이나 빗물 처리 시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 침수 예상 지역을 나타낸 건데요. 이 곳곳에 하늘색으로 표시된 곳이 폭우가 내리면 침수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중간중간에 표시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해 서울 폭우 때 큰 피해가 났던 이 강남구와 서초구, 이 동작구를 비롯해 은평구와 인천 연수구, 그리고 수원 권성구 부근인데요. 특히 강남 서초지구와 광화문 일대 등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침수 위험이 있는 재해 위험지구입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게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거니까 모두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생활안전지도. 네, 예, 한 번씩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면 아무래도 산사태도 좀 걱정이 되는데 위험 정도는 어떻습니까? 네, 비가 강해지면서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발령됐습니다. 그만큼 산사태 위험이 크다는 건데요. 전국의 산사태 위험 등급을 보면 강원도가 11.72%로 가장 크고 전북 10.95%, 서울도 5.12%나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남부 폭우로 전남과 전북 지역은 토양이 수분으로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 물이 빠져나가기 전에 또 큰 비가 내리면 산사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더 주의해야 합니다. 네. 호우도 문제지만 또 어제 밤에는 실제 많이 덥더라고요. 서울에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 사이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계속 유입된 데다 흐린 날씨를 보이면서 밤에 기온이 내려가지 못했는데요. 어제 서울 일 최저 기온이 25.1도를 보이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외에도 강릉 26.7도, 청주 25.1도, 제주 25.6도 등 강원 동해안과 중부 내륙 일부, 제주도에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이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될 때 기록되는데요.
이 서울을 기준으로 올해는 작년보다 이틀 늦게 나타났습니다. 이 오늘과 내일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이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네. 일단 내일까지는 남부지방 그리고 중부지방 바짝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 주말은 좀 어떻습니까? 네, 주말이 7월 1일이죠. 1일부터 3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장마전선이 제주도 부근이나 제주도 남쪽에 머물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장맛비는 주로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에 산발적으로 내리겠는데요. 이 중부 내륙은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이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높은 습도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후에 소나기가 지날 걸로 보입니다. 이 이후에는 상층의 일기도와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수치 모델의 결과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7월 4일부터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가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이 장마전선이 동서로 길게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번과 비슷하게 장마전선에서 저기압이 발달할 걸로 보여 또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사태와 축대 붕괴,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 내일까지는 남부지방 특별히 긴장을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주말은 좀 소강 상태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올 수 있다라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업종들 구분 중에 대한 소개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시한 내에 최종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그제 8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 뒤 내부 논의를 이어왔지만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 참석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앞서 그제 열린 회의에서는 노동자위원회에서 해촉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져서 노동계가 회의장을 떠나며 파행을 겪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촉된 위원과 공동 불법 행위 혐의로 수사받고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걸 정부의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며 불리하게 짜인 구도에서 회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 이후 7개월 만에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일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했고 신임 권익위원장에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내정했습니다. 11개 부처 차관도 대폭 교체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잘 아는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전진 배치된 게 특징입니다. 그래픽 준비되어 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네, 국토부 1, 2차관 김호진 관리비서관과 백원국 국토교통비서관이 각각 맡게 됐습니다. 과기부 1차관은 조성경 과기비서관이 이동했습니다. 환경부 차관은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 해수부 차관은 박성훈 국정기획
비서관이 나란히 임명됐습니다. 문체부 2차관에는 역도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의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깜짝 발탁됐고, 기재부 2차관은 김완섭 예산실장이, 외교부 2차관은 오영주 주 베트남 대사, 통일부 차관에는 문승현 주 태국 대사가 낙점됐습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낙점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이번 인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장관급 내정자들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장관 지명을 받아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일입니다. 어려운 그 시기에 국민권익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흔들리고 있는 권익위를 빨리 안정시키고 업무 현황을 파악해서 부패 방지와 국민 권익 구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임 통일부 장관의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명된 걸 두고 시민단체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결의 하나는 오늘 성명을 내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영호 교수는 일제강제동원과 위안부 역사를 부정하는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김 교수가 남북은 적대적인 관계이며 김정은 정권 타도 같은 대북 강경 발언을 해왔던 만큼 김 교수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남북 대화가 사실상 불가능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임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판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극우 세력을 선동해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실제 반헌법적 행위를 한 게 맞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극우 세력을 선동해서 뭔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고 하는 정치적인 수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고 한 노력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누구나 추진했던 일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폄하하는 일은 아주 극우 중에서도 아주 꼴통 극우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전쟁으로 북한을 무너뜨리자는 얘기인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슨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의 수괴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것은 나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하나 하면 나중에 결국 법적으로 가려지게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반헌법적 행위를 한 건 맞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NGO로서 활동을 할 때 우리 단체에서 그런 취지에서 고발을 한 적도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은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할 법정기한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회의 자체가 열릴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일단 오늘 회의는 예정이 돼 있는 거죠? 네, 오늘 오후 3시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의 참석이 불투명합니다. 그제 열린 8차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 8명이 모두 퇴장하며 파행을 겪었습니다. 당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맡고 있던 근로자위원 자리에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위촉하는 문제를 놓고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두 사람이 같은 혐의를 수사받고 있는 만큼 위촉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를 비상식적인 노동 탄압으로 규정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지만
최근에는 김준영 사무처장이 해촉되며 근로자위원회는 1명 적은 8명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이 회의에 복귀할지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근로자위원이 회의에 복귀하더라도 노사 양측의 요구한 격차가 워낙 커서 의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27% 인상한 12,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으로 동결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합니다.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 제도에서 법정 심의 기한을 지킨 것은 9차례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입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이른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안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이 잇따라 여야가 모두 입법이 시급하다고 공감하는 만큼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거로 보입니다.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출산통보제와 달리 보호출산제는 입법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데요.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근본적인 대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낳은 뒤에 변기에 넣어서 살해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갓 태어난 영아를 집 화장실에서 살해한 뒤 사체까지 유기한 20대 친부모가 집은 물론 공중 화장실, 심지어 골목길에서도 출산하는 충격적인 소식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임산부가 신원 노출 없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지난 2020년 발의됐습니다. 출생통보제 도입이 급물살을 타자 병원 밖으로 임신부들이 더 내몰리는 부작용을 막자며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찬반이 엇갈립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아이 보호를 위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지 모르는 원룸이나 화장실에서, 모텔에서, 고시원에서 위태로운 목숨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혼자서 양육과 출산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기관 등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낙태, 영아 유기, 영아 살해와 같은 그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부추길 거란 우려도 큽니다. 임신 때부터 출생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미혼모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임신부터 양육까지 이런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거나 지원을 받는다거나 하는 게 안 돼 있어요. 그런 원인들이 해결 방법이 하나도 없이 보호출산제를 덜컥 도입을 하면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강요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가 친부모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다는 점도 문제인데 정부는 미성년자까지 출생증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호출산제 도입과 별개로 미혼모에 대한 편견을 없애려는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경기 수원시 아파트 냉장고에서 갓난아기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30대 친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30대 친모 고모 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또 고 씨의 남편 40대 이모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낙태했다고 거짓말한 것을 믿어 아기를 낳은 것조차 몰랐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이 씨가 아내의 범행을 알고도 내버려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속된 친모의 자필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친모 고모 씨는 한 언론사에 편지를 보내 매일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미안했다고 심경을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자수하려고 했지만 막상 입학하고 보니 여전히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 자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아이들 친구에게 연락이 오는 등 신상 털기가 시작됐다며 자신의 죗값은 달게 치를 테니 아이들만은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멸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올 만큼 심각한 저출생 문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출생아 수가 2만 명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이건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출생아 18,4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상 연초에 출생아 수가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굉장히 적은 수치인데요. 4월 출생아 수로는 2만 명을 넘지 못한 첫 사례가 됐습니다. 그만큼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자는 27,581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지만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서 4월 인구는 9,097명 감소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4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암울한 전망은 또 나왔습니다. 출산의 선행 지표죠. 혼인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건데요. 4월 혼인 건수는 14,475건으로 1년 전보다 1,000건 이상 줄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4월 기준 역대 가장 적습니다. 결혼 성수기인 4월 효과도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출생 문제는 국가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부는 16년간 무려 280조 원을 투입하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의 본질은 사회 구조 전체가 여성들이 일도 하고 아이도 낳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사회 구조는 낙후되어 있고 산업 구조는 굉장히 빠르게 앞으로 나가 있는 이 괴리 때문에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을 여성들만 키운다라는 통념을 갖다가 바꾸고 육아하고 출산이라고 하는 거를 남성, 여성 함께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가 맡아서 한다라고 하는 걸로 큰 차원에서의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출산율이 올라가지 몇 가지 보조금, 장려금 이런 걸로 되는 것인지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2750년에 우리나라가 소멸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이야기인데요. 온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기 좋은 나라, 지금이라도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 필요해 보입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저는 오로지 사실만을 바라보고 수사하겠습니다. 또한 결코 자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입니다. 하심없이 정도 있는 수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에 윤 검사도 맡게 되면은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선 먼저
여러 가지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진술하겠습니다. 진실은 곧 밝혀지도록 확신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부터 박영수 전 특검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죄가 무거운 데다 재수사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부순 정황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할 거로 보입니다.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이 대장동 일당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대출 의향서를 발급하도록 힘써주는 대가로 거액을 약속받고 실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 제3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유선으로 처음 보고받은 시간과 실시간 보고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일 2심은 서면 답변 자료가 허위라고 보고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답변서는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피해자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260여 명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심사를 기다리는 신청자가 3,000명이 넘어서 아직 갈 길은 멀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게 신청한 건수만 지금 3,000건이 넘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부터 23일까지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통해 피해 인정 신청을 한 사람은 모두 3,627명입니다. 피해자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지자체 기초조사를 마친 268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265명을 피해자로 인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나온 첫 피해자 인정 사례입니다. 나머지 3명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로 전세 사기를 벌인 건축왕에게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 60명, 인천 4명, 강원과 경남에서도 각각 3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260여 명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됩니까? 가장 큰 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집을 직접 사길 원하면 최고가 낙찰에게 집을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저금리로 구매 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면 1.85%에서 2.7% 금리에 최대 4억 원까지, 특례 보금자리 론을 이용하면 3%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집을 직접 사길 원치 않는 경우 LH의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면 공공임대로 최장 20년간 살던 집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으로 이사를 원할 경우에도 저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고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주거나 긴급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대출 조건이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매에서 집을 낙찰받게 되면 한 달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경락자금 대출입니다.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맞벌이의 경우 이 요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됐지만 피해자로 인정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 규모도 신청자 10명 가운데 1명꼴이 채 되지 않습니다.
아직 3,300여 명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아직 피해 접수가 진행 중이라서 이 대기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들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이 속도감 있는 지원인 만큼 각 지자체 기초조사를 끝내고 위원회에서 빠른 심의가 이뤄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잡한 절차인데요. 앞서 말한 지원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들이 직접 관계기관에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우선 매수권을 부여받기 위해선 법원에, 매입 임대를 원할 경우 LH에, 경공매 대행 지원을 받기 위해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각각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피해자들은 급한데 너무 속도가 늦고 또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피해자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했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협동조합은 피해자 대신 이 조합이 주택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걸로 임대 수익을 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책정하고 10%는 각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쓰입니다. 조합이 해당 주택을 월세로 돌려 임대 수익이 날 경우 조합원에게 이 피해액을 보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이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고 느낀 피해 임차인들이 직접 택한 방식인데요. 한계도 여전히 뚜렷합니다. 집이 이미 경매로 넘어갔거나 압류된 경우 조합이 소유권을 이전받기가 어렵고 임대 수익으로 피해액을 온전히 돌려받는데 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선 무엇보다 빠른 피해 인정 결정과 속도감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상장되지 않은 주식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자들에게 190억 원 정도를 받아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 경제범죄법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재작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주식 리딩방에 가입한 750여 명에게 비상장 주식을 팔아 195억 원 정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가가 10만 원 정도까지 올라 3배에서 6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500원짜리 비상장 주식을 최대 50배 비싼 2만 5천 원에 판매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차량으로 상가 건물 주차장의 유일한 입구를 막아두었던 임차인이 일주일 만에 차를 뺐습니다. 인천 노원경찰서는 어젯밤 자정쯤 임차인인 40대 남성 A씨가 차량을 이동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에게 적용된 일방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연대가 다음 주부터 매일 아침 8시와 오후 5시 출퇴근길 지하철에 직접 타서 선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장에는 오는 9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상정될 때까지 날마다 출퇴근길 탑승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전장에는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출근길 지하철을 고의로 연착시키며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힘써왔지만 앞으로는 지하철에 직접 탑승해서 시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개찰구를 나갔다 들어온 적 있으신가요?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내려야 할 역을 지나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 지하철을 다시 탔던 분도 많으실 건데요.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가기만 해도 지금은 지하철 요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추가 요금을 내는 탑승자 수,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4만 명에 이릅니다. 1년치 추가 납부 금액은 180억 원에 이릅니다. 불만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500건이 넘었는데요. 그런데 이젠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가 지하철에서 내린 뒤 10분 안에 재승차할 경우 추가 요금을 면제해주는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이번 주말부터 시행됩니다. 1호선에서 9호선 가운데 서울시가 담당하는 구간에 우선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1호선은 서울역에서 청량리역까지, 3호선 지축역에서 오금역까지, 4호선은 진점역에서 남태령역까지 적용됩니다. 6호선 볼까요? 응암역에서 봉화산역까지, 7호선은 장암역에서 온수역까지 적용되고요. 2, 5, 8, 9호선은 전 구간에 적용됩니다.
10분 내 재승차 혜택을 받으려면 내린 역과 다시 승차한 역이 같아야 합니다. 또 같은 역이라도 노선이 다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당역 2호선에서 내려 개찰구를 나간 뒤 사당역 4호선에 다시 탑승한다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겠죠. 지하철 이용 중 한 차례만 무료 재승차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요금을 내야만 했던 지하철. 앞으로는 시민 불편이 줄어들 거로 보입니다. 러시아 용병기업 수장 프리고진이 벨라루스로 망명한 가운데 폴란드 대통령은 이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벨라루스가 바그너 그룹을 이용해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줄이려고 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나우세다 리투아니아 대통령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벨라루스로 간 것으로 확인된 프리고진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에 위협이 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나토의 동쪽 측면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바그너 그룹 병사들을 벨라루스로 재배치하려는 계획을 경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벨라루스의 바그너 그룹 분견대가 크지 않다면서 위협에 대한 적극적 평가를 자제했습니다. Порівняння з тим, скільки їх було у нас, порівнювати це неможливо. Тому я не можу сказати, наскільки вони будуть комусь загрожувати на території Білорусі, тому що вважаю, що контингент цей буде не дуже великий. 세 나라 정상은 다음 달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제시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바그너 그룹을 프리고진과 분리해 유화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쟁연구소는 푸틴이 부패 같은 죄목으로 프리고진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무너뜨리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연구소는 이번 사태를 중재한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을 활용해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의존을 줄이려 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프리고진의 반란 사태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최고위 장성이 이 반란 사태를 미리 알았고 가담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러시아는 미국이 역할을 한 게 아니냐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세르게이 수로비킨 러시아군 통합부사령관이 반란을 미리 알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아가 수로비킨이 반란을 도왔는지 미 정보당국이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핵심 인사의 연루가 사실이라면 러시아군의 치명적 내분이 적나라하게 노출된 겁니다. Well, first, this is a moving picture, and I don't think we've seen the last act. And I think we have to have a certain amount of humility in any predictions we make about where this is going. 미국은 수로비킨 이외의 다른 장성들도 프리고진의 반란에 동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Сейчас вокруг этих событий будет много разных спекуляций, пересудов и так далее. Я думаю, что это один из таких примеров. 러시아는 되려 반란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반란 사태는 러시아 내부 문제라면서 미국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그런 언급 자체가 인위적이라면서 미국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Зная о том, как до недавнего времени, ещ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работали здесь, в нашей стране. 러시아 측의 이런 주장은 프리고진을 놔주며 서둘러 봉합한 반란 충격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모스크바 턱밑까지 간 프리고진의 반란으로 현대판 차르 푸틴의 러시아는 심상치 않은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 계신 분들은 호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빗줄기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퇴근길 무렵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강원과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영서와 전북 서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령 중이고요. 특히 강원도 춘천에는 시간당 6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호우특보는 그 밖에 곳곳으로 더 확대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호남과 제주도에 250mm 이상, 경기 북부에도 최고 20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중부와 경남 서부에도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 밤까지,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60mm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제주도는 내일 아침부터 밤까지 집중 호우가 예상됩니다. 전국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발령 중인 만큼 산사태 등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초까지 남해에 머무르겠고 화요일쯤 다시 내륙으로 북상할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제주 산간에서는 초속 25m 안팎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바람이 다소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